장모와 사위 사이에 생겨버린 금지된 감정. 남편이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장모와 사위는 단둘이 집에 남게 된다. 사소한 말 한마디, 우연히 스친 시선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기 시작한다. 이런 감정이면 안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자리를 먼저 떠나지 못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도덕이라는 벽, 그리고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그날 밤 선은 무너지지 않았을 뿐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서지만 알고 있다. 다음 만남이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 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감정의 시작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일부. 그 집에 다시 불이 켜졌다. 남편이 떠난 뒤로 우리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건물처럼 남아 있었다. 아침에 커튼을 열어도 햇빛은 들어오는데 따뜻하지 않았고 밥을 해도 냄새가 맴돌지 않았다. 사람 사는 온기가 빠져나가면 공간이 이렇게까지 조용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올해 63 서은정. 평범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나는 평범하다는 말 속에 숨어버리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 남편이 있을 땐 아내라는 이름으로, 딸이 자랄 땐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엔 혼자 남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내 마음이 무슨 색인지, 내가 어떤 냄새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밀려났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윤서가 전화를 했다. 엄마, 그 집 있잖아. 그거 그냥 놔두기 아깝더라.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면 어떨까? 말은 가볍게 했지만 그 속엔 엄마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뭔가 해봐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나는 처음엔 됐어라고 말하려다가 이상하게도 목이 한 번 걸렸다. 엄마, 내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현장 관리를 엄마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리고 그 업체 대표가 현장에 직접 나온대. 윤서가 말끝을 살짝 흐리더니 덧붙였다. 도현이가 나온대. 순간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사위 강도현. 윤서의 남편. 그리고 내게는 늘 사위라는 단어로만 불러야 안전한 사람이었다. 도현은 결혼하고도 크게 티내지 않았다.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예쁜 소리를 골라 하는 타입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차갑냐면 그것도 아니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일을 정확히 했다. 장모 생신엔 과하지 않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명절엔 늘 같은 품질의 과일 상자를. 그건 계산된 정성 같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진심 같기도 했다. 나는 그런 도연이 조금 불편했다. 잘난 사람 앞에서 괜히 내 마음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그 도현이 내 집을 고치러 온다고 했다. 현장에 직접 나온다는 윤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굳이 더 묻지 않았다. 사실 묻는 게 두려웠다. 사람은 예상되는 일이 무서울 때 질문을 피한다. 나도 그랬다.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봤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면 심장이 괜히 빨라졌다.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왜 이러지?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끓이고 머그컵을 꺼내 커피를 탔다. 커피 냄새가 퍼지자 잠깐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다. 문득 거실을 둘러봤다. 먼지가 얇게 쌓인 액자들, 닫힌 커튼, 그리고 한쪽에 놓인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남편이 있을 때도 잘 치지 않던 피아노였다. 나는 손끝으로 피아노 뚜껑을 한번 쓸어보고는 다시 닫았다. 오늘은 집을 고치러 오는 날이지 마음을 뒤집어 놓으러 오는 날이 아니야. 그렇게 나를 다잡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먼저 마른 겨울 공기가 들어왔다. 그 뒤로 도현이 서 있었다. 검은 작업복 바지에 회색 후드, 목에는 간단한 공구 주머니를 둘렀고 손엔 장갑이 들려 있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늘처럼 담백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고 그 말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나왔다. 그래 왔구나. 오느라 고생했지. 아니요. 생각보다 가까워서요. 그는 집안을 한번 훑어봤다. 시선이 오래 머무르진 않았지만
그 짧은 훌금이 내 집의 상처들을 다 읽어낸 것 같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틈이 벌어진 창틀, 손잡이가 헐거운 문. 나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사람이 오래 살면 집도 늙는다. 그런데 그 늙음이 누군가에게 들켜버린 느낌이었다. 도현은 마당 쪽으로 나가 벽을 두드려 보고 창틀을 손끝으로 쓸어보더니 말한다. 기초는 괜찮네요. 겉이 문제예요. 벗겨내고 다시 올리면 돼요. 나는 그 말이 꼭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기초는 괜찮다. 겉이 문제다. 벗겨내고 다시 올리면 된다. 쉽네, 말로는. 하지만 겉을 벗겨내는 순간 속이 드러난다. 나는 그게 겁났다. 도현은 사다리를 세웠고 스크래퍼로 벽면 페인트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페인트 가루가 바스락 바스락 떨어졌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그 가루를 쓸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했다. 벽을 긁고 가루를 쓸고 다시 긁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리듬이 오랜만에 내 하루를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줬다.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다. 도현이 사다리 위에서 말했다. 장모님, 스크래퍼 하나만 더 있나요? 공구함 안에 있을 거야. 잠깐만. 내가 공구함을 열어 스크래퍼를 꺼내는 사이 도현이 내려왔다. 그는 조심히 내 쪽으로 걸어왔고 나는 팔을 뻗어 공구를 건넸다. 그 순간 툭 손등이 스쳤다. 너무 짧아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접촉이었다. 그런데 내 심장이 그걸 아무 일로 넘기지 못했다. 손끝이 아니라 마음 어딘가가 스쳤다. 나는 얼른 손을 거뒀고 도현은 아무렇지 않게 공구를 받아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가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의미는 내 쪽에서만 자라난다. 나는 다시 빗자루를 잡고 가루를 쓸었다. 별일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방금 스친 손등의 온도가 자꾸 되살아났다. 점심 무렵 부엌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싱크대는 수리 때문에 임시로 사용을 줄여야 했고 가스레인지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된 상태였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밥은 뭘 먹지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도현이 큰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장모님 이거요. 그게 뭐야? 밀키트요. 싱크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전자레인지로 되는 거 위주로 샀어요. 장바구니 안에는 전골, 볶음밥, 국, 반찬 같은 것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누군가 내 생활을 불편할 것이라고 정확히 짚어준 적이 있었나 싶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도현이 말없이 바닥에 앉아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그는 설명서를 읽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냉장고에 넣을 것과 상온 보관할 것을 나눴다. 행동이 조용하고 정확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이렇게 묵묵히 불편을 줄여주는 손이 더 사람을 흔들 때가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크게 움직일 것 같아서. 도현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오늘은 곱창 전골 어떠세요? 냄비 하나로 되는 거라서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걸로 하자. 도현은 휴대용 버너를 꺼내 냄비를 올리고 전골팩을 부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달큰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그 냄새가 오래 비어있던 집의 공기를 조금 바꿔놓았다. 우리는 접이식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은 식사였다. 하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어색해지기 직전에 도현이 아주 짧게 말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말이 마치 오늘이 괜찮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더 떠먹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네. 식사를 마치고 도현은 설거지를 하려 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한 거니까요. 그는 물을 조금만 틀고 최대한 짧게 씻어냈다. 수저를 닦고 냄비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했다. 사위는 보통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다음엔 더 위험한 생각이 따라왔다. 윤서는 좋겠다. 나는 그 생각을 얼른 지웠다. 비교는 마음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독이니까.
그런데도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순간 내 안의 결핍이 더 선명해진다. 그 결핍이 도현의 손끝에 반응해버리는 게 너무 무서웠다. 오후엔 외벽 하단 보강 작업이 시작됐다. 도현은 장갑을 끼고 콘크리트 틈을 메우고 금이 간 부분을 다듬었다. 나는 옆에서 목과 나사를 주었고 작은 흙먼지를 쓸어냈다. 말없이 따로 움직이는데도 우리는 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굴러가면 도현이 잠깐 고개를 들고 확인했고 내가 물을 가져다 주면 그는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받았다. 그 짧은 말들이 내 하루에 박혔다. 밤이 되자 도현은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조금 더 하면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다. 나는 그를 배웅하려다 멈칫했다. 잘 가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내 집에서 나가는 사람이 오랜만이라서가 아니다. 도현이 나가면 집이 다시 조용해질 것 같아서다. 집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다. 도현이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었다. 장모님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일은 그것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불편한 거. 나는 대답을 하려다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불편한 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인데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주 안전한 대답을 골랐다. 응. 내일 싱크대 쪽만 조금 더 봐줘.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잠깐 멈춰 나를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오늘 괜찮으셨어요? 그 질문은 이상했다. 집이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나가 괜찮냐고 묻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잠깐 눈을 피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에 괜찮았어.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크게 웃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만 웃는 사람의 조용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오늘의 조용함은 어제의 조용함과 달랐다. 어제는 비어있는 조용함이었고 오늘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조용함이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내 몸은 멀쩡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바빴다. 이런 감정은 위험해. 나는 장모야. 그 애는 사위야. 딸의 남편이야. 머릿속에서 규칙들이 줄지어 소리쳤다. 그런데 그 규칙들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기어나왔다.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갑자기 울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나는 부엌으로 도망쳤다.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며 물을 틀었는데 물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손을 닦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섰다. 뚜껑을 열었다. 먼지가 아주 얇게 올라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먼지를 훑어내고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눌렀다. 띵. 짧고 둔탁한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내 가슴을 건드렸다. 이 집에 소리가 났다. 내가 무언가를 눌렀다. 나는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오래 숨을 쉬었다. 그러다 문득 도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거치 문제예요. 벗겨내고 다시 올리면 돼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벗겨내야겠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집을 고치는 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오늘부터 진짜 고쳐야 하는 건 이 벽이 아니라 내 안쪽이라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것도 알았다. 내일 도현이 다시 온다는 사실이 두렵기보다 이상하게 기다려진다는 것을. 그날 아침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은 어제 밤을 모른 척했다. 세상은 늘 그렇다. 무슨 일이 있었든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시작된다. 그런데 내 몸은 알고 있었다. 이불의 결이 낯설게 느껴지고 공기가 목젖에 걸리는 것처럼 답답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끝을 바닥에 내리는데 어제의 순간들이 소리 없이 되감겼다. 피아노 건반이 한 번 울리고 숨이 너무 가까워지던 그 틈,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말이 아니라 침묵의 연속. 문득 거울을 봤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입술이 어딘가 어설프게 다물어져 있었다. 내 얼굴은 죄책감과 설렘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내가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나?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부정할 말은 없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작은 냄비가 끓는 소리가 났다. 김이 올라오는 냄새가 은근히 따뜻했다.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 그 사람이 있다는 흔적. 나는 한 발짝 뒤에서 멈춰섰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을 때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어젯밤 같은 눈이 아니었다. 어젯밤은 서로를 밀어넣는 눈이었다면 지금은 서로에게 선을 긋고 싶은 눈이었다. 그런데 그 선이 이미 지워졌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너도 일찍이네. 내 목소리가 너무 태연하게 나와서 오히려 놀랐다. 태연한 척하는 건 참 오래 배운 기술이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이 키울 때도 세상 앞에서 늘 그랬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기술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비겁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숟가락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배수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요. 최대한 물 덜 쓰는 걸로 간단하게요. 그래 고생 많다. 말은 평범했는데 공기 속에 걸린 게 있었다. 어젯밤이라는 단어를 서로가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단어를 가장 크게 만들어버렸다. 그는 국을 그릇에 담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릇이 내 손에 닿기 직전 그의 손끝과 내 손끝이 아주 잠깐 겹쳤다. 스침. 그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몸은 늘 머리보다 솔직했다. 그는 금방 손을 뺐다. 마치 손끝이 뜨거운 것이라도 만진 것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건 식탁이 아니라 어떤 경계선 같았다. 이쪽과 저쪽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선. 어젯밤 우린 이미 그 선 위에 발을 올려놨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은 뭘까? 넘어가지 않은 척 선 밖에 서 있는 척 하는 것. 장모님. 그가 조용히 불렀을 때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어젯밤. 그 말끝이 공중에 매달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못할지 그 결말이 두려웠다. 어젯밤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더 서늘해졌다. 잘못이라면 둘 다의 잘못인데 왜 혼자 잘못이라고 말하는 걸까? 그건 책임을 끌어안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하겠다는 뜻처럼 들렸다. 잘못이라. 나는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은 아니고 숨이 새는 소리였다. 너만 잘못한 거 아니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 사람이 더 잔인해진다. 아니면 더 솔직해진다. 나는 어떤 쪽이었을까? 어젯밤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허물어진 거야.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올라왔다. 허물어진이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 내 스스로가 잔인했다. 저는 장모님이 후회하실까봐. 후회? 나는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맛이 있었는데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후회가 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 그 말이 진심이었다. 후회는 보통 안 했어야 했는데에서 온다. 그런데 나는 어젯밤을 안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할 만큼 내 삶이 단단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오래 비어 있었다. 너무 오래 누가 내 어깨를 감싸주길 기다렸다. 누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어젯밤 그 사람의 숨결로 잠깐 채워졌다. 장모님.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컵을 쥐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그 손을 보고 말았다. 그 손이 어젯밤 내 허리를 붙잡던 손과 같다는 걸 떠올리고 말았다. 멈춰야 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주제를 바꿨다. 도망치듯이. 오늘 작업은 뭐야? 그가 잠시 멍하게 있다가 나의 도망을 받아주듯 대답했다. 외벽 마감 한 번 더 잡고요. 데크 틈새도 실리콘 다시. 그래. 점심은 내가 간단한 걸로 준비할게. 말이 끝나자 부엌의 공기가 아주 잠깐 정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정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식탁을 치우며 내 쪽으로 지나가야 했다. 동선이 좁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몸을 옆으로 틀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팔꿈치가 내 팔에 살짝 닿았다. 아주 잠깐. 그 접촉 하나로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둘 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그 접촉은 우리를 다시 어젯밤으로 끌고 갔다. 몸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날 오후 공사는 계속됐다. 쇠 긁는 소리, 먼지, 바람, 망치질. 세상은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리듬으로 흘렀다. 그런데 내 머리는 자꾸 다른 리듬을 떠올렸다. 어젯밤의 호흡, 침묵이 끊어지던 순간 그가 아주 낮게 불렀던 내 호칭, 그리고 내가 말하지 못했던 단어들. 저녁이 되자 비가 다시 내렸다. 비는 늘 마음을 무너뜨린다. 젖은 흙 냄새는 기억을 끌어올린다. 그는 처마 밑에 서서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안쪽에서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았다. 바닥이 미끄러워지지 않게 그 이유를 핑계 삼아 움직였다. 장모님, 비 더 올 것 같은데요. 그러네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번개처럼 불현듯 떠올랐다. 내일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그는 떠난다. 그러면 나는 다시 혼자다. 그 사실이 갑자기 목을 졸랐다.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버렸다. 현. 나는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다. 결국 그가 나를 바라봤다. 네? 왜 불렀지?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다가 더 나쁜 말을 해버릴까봐 입을 다물었다. 아니야. 그냥 조심하고.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장모님도요. 그 말은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말이 아니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조심해야 하는 건 감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걸. 밤이 됐다. 나는 혼자 방에 들어갔다. 잠이 오지 않았다. 손목 안쪽이 간질거렸다. 아침에 스쳤던 손끝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머릿속은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했다. 그때 톡 알림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내일 오전에 잠깐 들를게. 애들 데리고. 현우도 있지? 문장이 짧은데 숨이 턱 막혔다. 나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일 딸이 온다. 이 집에. 우리가 숨기고 있는 공기 속으로. 잠시 후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온 모양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다. 발소리가 잠깐 멈춘 것 같았고 다시 멀어졌다. 그런데 다시 발소리가 다가왔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장모님 주무세요? 나는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잠깐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러다 내 입이 마음보다 먼저 열렸다. 아니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로 이미 반쯤 열어버린 느낌이었다. 문 너머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선영 씨 온다면서요. 봤구나. 나는 핸드폰 화면을 떠올렸다. 알림 소리가 밖에도 들렸을까? 이 작은 집은 숨길 공간이 없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응. 저 내일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올게요. 애들 오면 어색하실까봐.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면서도 나는 갑자기 서운해졌다. 떠나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그래서 내 입에서 더 솔직한 말이 새어나왔다. 어색한 건 이미 어색해. 말이 나간 순간 나는 후회했다. 문 너머에서 숨이 한 번 멈추는 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가 말했다. 그럼 저는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정리였다. 여기서 멈추자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혼자 남겨두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그 사람은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정리라는 단어로 나를 밀어낼 수 있을까? 나는 문 안쪽에서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팠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 말은 너무 차가웠다. 말하고 나서야 내가 스스로를 찌르는 기분이 들었다.
문 너머에서 그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죄송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니, 아침이 오면 끝날 걸 아는 사람처럼. 다음 날 차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딸의 밝은 목소리. 나는 현관으로 나가 웃는 얼굴을 꺼냈다. 그 얼굴은 너무 익숙해서 내 가슴이 더 아팠다. 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다. 그래, 어서 와. 딸은 내 팔을 끌어안았고 아이들은 내 다리에 매달렸다. 나는 웃었다. 정말 웃었다. 그런데 웃는 동안 내 시선은 자꾸 마당 끝을 찾았다. 그는 보이지 않았다. 나갔구나. 안도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들키지 않을까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그가 여기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그날 하루는 가족의 하루처럼 흘렀다. 식사하고 아이들 놀고 딸이 집 구경하고 웃고. 그러나 내 안쪽은 계속 바스러졌다. 내 마음은 계속 두 갈래로 찢어졌다. 엄마로서의 나와 여자로서의 나. 그 둘이 서로를 미워했다. 해질 무렵 딸이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예약 들어왔다며? 게스트하우스 잘 되네. 응, 뭐 천천히. 현우도 고생 많았겠다. 진짜 믿음직하지? 난 가끔 나보다 엄마가 현우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딸은 웃으며 던진 말이었다. 장난이었다. 그런데 그 장난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웃었다. 웃으면서도 손끝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아주 태연한 얼굴로. 작업복에 먼지 조금 묻은 채로. 오셨어요. 그는 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똑같은 톤으로 인사했다. 그런데 내 눈은 그가 나를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다. 의도였을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딸은 반갑게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우리 왔어. 그 말이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어젯밤 그가 문 너머에서 하던 죄송해요가 겹쳐 들렸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흔들린 게, 그가 흔들린 게 선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진짜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그날 밤 딸과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어제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공구를 정리하고 현관 쪽에 서 있었다. 내일 마감하면 끝나죠.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끝이라는 단어가 목에 걸려서. 그는 잠깐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저 장모님. 그제야 그가 다시 그 호칭을 꺼냈다. 그 호칭 하나로 우리 사이에 다시 벽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벽은 세울수록 더 크게 무너진다. 어제 제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셨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저 마음대로 안 할게요. 그가 한 발 다가왔다. 나는 한 발 물러서지 못했다. 몸이 굳었다. 대신 장모님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부탁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무너졌다. 그 무너짐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그럼 내일 끝내요. 그가 말했다. 공사도 우리도.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이 너무 아팠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면서 내 안쪽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머리로는 맞는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슴은 계속 묻는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끝내야 하는 게 맞을까? 끝내면 나는 다시 텅 비게 될까? 그리고 그 질문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한 문장으로 바뀌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낀 게 죄라면 나는 평생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걸까?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딸의 사진이 배경인 알림창 위로 짧은 메시지가 떴다.
그의 메시지였다. 장모님, 오늘 밤은 잠들 수 있으세요? 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대신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내일 끝내자고 말한 것은 사실 끝낼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다는 걸. 3부 돌아서지 못한 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아니, 소리가 컸다기보다는 그 순간 이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서로가 동시에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거실의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그 애매한 밝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겹쳤다.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지금 이 긴장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때 그녀가 무의식처럼 팔을 끌어안았다. 춥네요. 그 한마디였다. 붙잡을 이유로는 너무 약했고 붙잡히기엔 너무 충분한 말.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닿지 않았지만 닿았다고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숨결이 겹치자 그녀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것이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도 팔을 뻗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지금 돌아서면 아마 평생 생각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짧은 침묵.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선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결국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았다. 손이 손을 찾았고 그건 위로도 실수도 아닌 선택이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가 이미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 밤 그들은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해버렸다.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 새벽이 올 즈음 그녀는 창가에 서서 말했다. 오늘 밤은 없던 걸로 할 수 없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등 뒤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밖에서는 새가 울기 시작했고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4부 다시 한번 그리고 끝. 비가 내리기 직전의 공기는 늘 묘하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요한데 곧 쏟아질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순간의 정적. 그날 밤도 그랬다. 집안의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다시 시작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하지 않았다.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거리는 처음보다 훨씬 가까웠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말보다 먼저, 숨이 닿았고 시선보다 먼저, 손이 서로를 찾았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그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는 뒤에서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그녀의 가슴 양쪽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그의 손가락 틈 사이로 부풀려진 풍선처럼 삐져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으로 긍정과 부정으로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는 남자로서의 욕심에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절제된 애틋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으로 자신의 이성을 다 잃어버렸다. 163cm의 키는 그녀의 가슴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그가 그런 그녀를 침대에 눕히자 갑자기 그를 안으면서 얼굴을 묻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하였다. 아, 자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녀의 풍만한 가슴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는 서서히 아래로 피가 쏠리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도 통제는 소용이 없었다. 티셔츠 사이로 그녀의 가슴이 언뜻 보였다. 풍선처럼 불룩하게 솟아올라온 가슴이 세상의 그 어떤 가슴보다 섹시하게 보였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한참이 지나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는 미련도 후회도 이상하리만큼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겼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다시 원래의 고요를 되찾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후회도 분노도 아닌 아주 단순한 감정 하나만 남아 있었다. 끝낼 수 있었다는 안도감. 며칠 뒤 그녀는 집을 정리했다. 커튼을 바꾸고 가구의 위치를 조금 옮기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이번엔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그녀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웃었다. 누군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욕망 이야기 또한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잠시 흔들렸던 감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감정을 스스로 끝낼 수 있었던 한 번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이미 큰 응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